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게 두 번째 실무회담을 열고 오는 27일 정상회담 때 생중계를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 간의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회담 생중계는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 준비에 돌입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생중계를 제안했고 2차 회담에 북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회담은 보도와 경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좁힌 뒤 다시 전체적인 일정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당일 일정은 물론 두 정상의 동선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북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일정 등은 그 협의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 참석한 남북 대표단은 모두 12명으로 우리 측에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수석대표로 북측에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종전이란 표현이 사용될진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란 뜻입니다. 종전선언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선언,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현재의 정전협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중간 단계인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이를 믿고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중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주체로 청와대는 필요하면 3자 또는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 즉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우선 종전선언에 합의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를 추인하거나 시차를 두고 같이 서명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핵심인 키리졸브 훈련 일부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훈련 기간을 줄여 26일 마무리하고 회담 당일인 27일엔 훈련 평가인 강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27일 하루는 병력과 화력이 동원되는 한미연합 실기동훈련과 전방지역 훈련도 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적과 접한 지역, 즉 북한과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포병의 사격,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이 회담 당일 멈추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전방지역 훈련을 일시적이나마 동시에 중단하는 건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군의 이런 방침은 북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성공을 우리보다 북한이 더 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더 능동적으로 자제할 것으로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의제로는 비무장지대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NLL 남북 함정의 후방 이동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큰 틀에서 정상 간 합의가 나와도 지형과 보유 장비 등에 따른 유불리를 평가해 양측이 균형을 맞추는 후속 협상이 뒤따를 거라고 군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말 봄날씨입니다. 봄날씨에 미세먼지를 뚫고 방송실에 무사히 도착하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열심히 마시고 오신 유명정입니다. 네, 담배나 끊으세요. 콜록콜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미세먼지만큼 가냘픈 여인 마차님. 가냘프게 열심히 택배를 싸다 온 마차입니다. 그렇군요. 피스 0427. 네. 1분 안에 소개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주문이 폭주해서 이제 1차 배송분을 이번 주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택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알바생 쓰고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주 한 번씩 배송을 하려고 했는데 물량을 받아보니까 주문 들어오는 대로 매일매일 발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발송한 이후에는 계속 이제 매일 주문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발송을 할 겁니다. 자, 1분 끝났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팟빵, 세간알아듣는다 공지사항 또는 다음 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피스0427 검색하시면은 링크들이 다 있어요. 그게 가장 편한 게 같고요. 새날베스트.com 네. 인터넷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뭘 하라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해 하시는 분들이 겁나게 많아요. 네. 문자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대충 입금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방법 말고 또 방법이 하나 또 새로 추가됐죠. 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주문을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핸드폰 번호는 010-2579-1125 1125이고요. 문자로 사이즈하고 색상 그리고 입금 자명 그리고 배송 주소 같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로 받고 또 문의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스0427 티셔츠를 갖고 싶은데 방법이 인터넷으로 뭘 하라니 죽어도 싫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입금하고 문자로 주시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입금 통장을 미리 방송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고요. 카카오뱅크 3333-04-9933-036 예금주는 양유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로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주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와 지름을 바라겠습니다. 24시간 입금 및 문자 접수 가능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김성태 의원에 대한 우리가 방송을 한번 냈죠. 지금 김성태 씨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해요. 정우택 의원의 뒤를 이어서 전반기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김기식 원장의 낙마에도 깊게 관련돼 있는 현재 국회에 가보시면은 천막을 쳐놓고 농성 중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거 불법 시위 아닌가요? 네. 국회에는요. 담장 안에서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집시법에 의해서 금지된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법 해석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건물, 땅 자체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따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 고지것대로 하자면 그러지. 예. 지들은 뭔데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거기서 천막 농성하냐고. 꼴사나운 모습인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김성태 씨가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신분증이 없이 탔다. 이 보도를 처음으로 한 게 매일경제예요. 매경. 이게 매경이 종편 하나 갖고 있죠. MBN. 근데 그 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서양원 매경 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장충기 문자에도 등장하고요. 삼성전자 노조 탄압 문건을 매경 기자가 입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도 못하게 막는 인물이기도 해요. 장충기 문자를 보면 이 사람이 왜 보도를 막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문자의 내용을 정말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었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사장님, 흘리신 땀들이 빛을 발하네요. 일단 한 곱이 잘 넘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면세점 또한 모양 만들어 내실 있게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서양원 올림. 난 장충기 문자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장충기 사장이 무슨 땀을 흘렸다고. 그리고 꽃이랑 와인도 받았나 봐요. 사장님, 예쁜 꽃과 품격 있는 투 핸즈 와인 격려 감사드립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의 표본 같은 인물 중에 하나가 서양원 매경 국장인데 김성태가 신분증 없이 제주도 비행기를 탔다. 이 기사를 단독으로 냈어요. 매경이. 근데 이걸 2시간 만에 삭제해버리고요. 그 원 기사는 사라진 채 김성태의 해명 기사만 올리는 소위 보수 세력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 권력은 진짜 무지막강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국회 운영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서양원 씨가 장충기에게 하듯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물론 이게 추정이에요.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내려버리는 게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김성태 의원이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뭐 수석 보좌관 정도가 전화하지 않았을까 싶죠. 평상시에 김성태 성향을 보면 직접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 사람이 워낙 나대기 좋아하고 혼을 상실하는 혼수성태 그 상태에 워낙 많이 빠지니까. 나는 김성태 연설을 들을 때마다 웃겨. 액센트가 정말 이상해. 셔국장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언론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나라를 잘못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잖아요. 언론, 일부 언론이라고 보는데 언론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자기가 온갖 커넥션을 통해 갖고 친분 있는 쪽에 기사는 이렇게 빼버리는 형식. 그리고 삼성 같은 데는 뭐 여러 가지 이거가 있겠죠. 개인의 이득, 회사의 광고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그런 식의 문자를 보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언론인들한테 뭐 대단한 어떤 결기 같은 건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뭐 노조 분들한테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횡행할 거예요. 언론사 간부 정도가 되면 갖고 있는 권력도 어마무시하게 세고요. 그렇죠. 월급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장충기나 이건희, 이재용이의 사타구니를 그냥 핥아주는 게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즉 가족들이 우리 아빠 저렇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오는구나라고 감동받을까? 사실은 김성태는 유한한 권력이에요. 국회의원 떨어지면 끝인 권력이긴 한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계속 나타나는 정치권의 우리의 타겟팅된 인물들 홍준표, 김성태 이전의 인물들로 돌아가 보면 똑같은데 근데 그 밑에서 그들을 물고 빠르며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 대표적인 언론의 이런 행태들이 결국 나라를 썩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 데스크라고 하는 곳이 기사 가치가 있냐 없냐만 판단해주면 돼요. 데스크의 역할은 그런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정치인의 갑질 뭐 이런 부분인데 데스크가 봤을 때 이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삭제해버린 거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모든 뉴스들이 드루킹의 매크로 조작 이쪽으로 모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언론들 일부는 여당 국회의원 그냥 딱 찍어 말하면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만 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이야기해볼 게 처음에 댓글 조작은 좌표 찍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회원들이 가서 추천수 누르고 댓글 달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게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거예요. 보수 언론들은 그 자금이 민주당에서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 다시 전제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김경수가 뭐가 아쉬워서. 언론에서 지금 드루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다른 키워드들, 파생되는 키워드들 중에 매크로라는 이 프로그램이 뭔가 거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지금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매크로 구입 자금 출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와 그럼 매크로가 수억, 수천억, 수천만 원대 나가는 뭐 수억 원대 되는 엄청난 프로그램인가?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매크로 프로그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웃소싱 사이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증권 기사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내 엑셀 파일로 불러와서 매일매일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기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내용을 긁어와서 내 파일에 담아주는 그런 이제 자동화된 거를 매크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댓글 조작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어느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싫어요 또는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거나 안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그 업무 방해 행위거든요. 있는 정보를 긁어오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떤 자동으로 무작위로 계속 올리는 건 그 해당 사이트의 전산 시스템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그 능동적인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는 합법인지를 따지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발해주는 사람은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매크로 프로그램보다는 비싸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수천만 원, 수억 원 하지는 않거든요. 일부 보도에 보면은 드루킹 일당이 팟캐스트 순위를 매크로를 통해서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네, 그것도 가능하죠.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7월에도 매크로를 이용해 팟캐스트 방송 순위를 끌어올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단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최소한 수백 개 이 정도의 아이디를 프로그램에 다 입력해 놓은 뒤에 자동화라는 게 뭐예요? 특정 팟캐스트 방송이 올라오면 다운로드를 받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어떤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이게 순위에 반영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보도에 보면 사이트가 팟빵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팟캐스트 포탈에서 그 사실상 독점적 지위, 그렇다고 아주 독점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팟빵이 갖는 팟캐스트 다운로드 소비량이 한 70% 이상 되니까요. 네. 아이튠즈의 아이폰의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갖는 비중이 너무 작고 한국에서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팟빵에서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매크로로 하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추측성 보도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시스템상 댓글 조작보다 이 팟빵 같은 어떤 다운로드 중심의 이렇게 서비스를 순위 조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팟빵에 대한 다운로드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IP만 동일 IP에서도 12시간 후에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은 세션이라고 하는데 세션이 끊긴 이후에는 새로운 사용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면 팟빵에서 순위 조작을 하기가 네이버 같이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훨씬 쉽죠. 스트리밍 클릭만 여러 번 해주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팟캐스트를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해하시는 거. 댓글은 순위랑 아무 상관없어요. 댓글 수가 하루에 뭐 10,000개, 20,000개 찍힌다고 해서 그게 순위에 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운로드가 똑같았을 경우에만 댓글 수가 많거나 뭐 하트가 많이 찍히거나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것 뿐이죠. 근데 수십만 다운로드 하는 에피소드들이 끝자리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이버가 그런 식의 매크로를 막아내는 기능에 있어서 소홀히 했거나 의도적으로 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팟캐스트 다운로드에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새가 날아든다에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공기기를 돌렸다. 사실 그런 것들은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냥 수동으로 공기기를 돌렸다고.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경우 자동이 아니라. 근데 몇백 개, 몇천 개 나가는 것도 사실은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그걸 걸러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 기술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굳이 투자할 필요 없이 누군가가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러는 거를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다고 보는 거거든. 되게 그건 예,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문가 같은 유명한 오픈마켓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매크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산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기술을 개발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 마케팅 회사나 광고 대행사들이 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긁어오거든요.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그 회사 이메일이라든지 사업장 소재지 주소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접속 허용을 해주는 순간 서버 부하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쇼핑몰이 가지게 되는 그 전산 리스크가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개발자대로. 왜냐면은 그렇게 정보를 긁고 오는 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상대방의 전체적인 자원을 소모하는 효과는 있지만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기술을 두고 싸워요. 아이돌 팬클럽이 음원 사이트에서 12시 딱 넘으면은 자기 가수 이거 막 예. 하는 게 예. 팬들의 대규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 있는 다운로드 공장도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멜론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차단을 팟빵보다 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허술한 팟빵은 얼마나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겠느냐. 예. 지금 언론들의 의혹은 드루킹이 수동으로 좌표 찍어주는 방식으로 카페 회원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언제부터 무슨 돈으로 매크로를 돌렸냐 뭐 이런 식으로 초점 맞춰져 있는 건 그 뒷배경에 정치인 누가 있느냐를 짜맞추기 위한 좀 용도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 중에 김경수 의원은 왜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의 인사를 추천했을까? 저는 그거 당연히 추천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시책이 열린 인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청와대 안에서만 이렇게 몇 명의 그 인사를 리스트화해서 박근혜처럼 수첩안에서 인사를 리스트해서 돌려 쓰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유능한 사람들은 다 골라 쓰겠다라 해서 열린 인사 시스템을 시작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출발하자마자. 그래서 각계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법무법인이고 변호사고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추천해 볼 만해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야당이 노리는 그 구멍이 그 구멍이에요. 뭔가 커넥션이 있으니까 여러 번 만나고 인사초청까지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인 정황상 뭔가 좀 빈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아예 안 봐. 근데 인사초청을 했어. 그것만 바라보면 뭔가 뭐 암묵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제 경험상 청탁을 무마시키는 가장 투명하고 좋은 방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의원실에 누군가 자기 아들을 인턴으로 좀 채용해달라고 청탁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한테 말씀 넣어볼게요.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의원님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 아들이 요런 경력이 있다는데 뭐 인턴으로 해달라고 뭐 그 어머니라는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인사청탁을 하는 어머니가 의원한테 직접 따지더라도 의원은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상황 자체를 무마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로 이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라고 거짓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갑이 돼버려요. 그걸 까발렸을 때. 그래서 청탁이 들어왔을 때는 그 청탁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진행시켜 주는 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외교관을 뽑아야 되는데 외교관 경력이 털끝만치도 없는 사람이 인사청탁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에 넣었죠. 오픈 인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추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천을 했더니 안 됐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걸 왜 문제 삼느냐고, 그거를. 야당이 노리는 그 구멍,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계속 부풀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놓여 있는데 나는 그 과정이 하나가 빠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드루킹의 전략이랄까 컨셉인데 후광 효과를 노리는 김경수 의원은 어떤 특정인 누군가가 그렇게 접근해 오면 그걸 다 수용하진 않아요. 제가 김경수 의원 뭐 인터뷰랑 관련해 갖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일단 바쁘기도 무지하게 바쁜 사람이지만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후광효과라는 게 뭐냐면 드루킹 관련한 보도를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노회찬 의원이 등장하고 유시민 작가도 등장합니다. 네. 그걸 관련된 행사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판에는 그런 식의 브로커들은 진짜로 많은데 정치인들은 내가 맞는 또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어떤 단체나 무슨 행사 같은 데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가 그 배후에 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들과 같이 한 행사라거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정반대로 이쪽에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행사의 구체적인 개요가 나오고 뭐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의심 같은 것들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이쪽에서 사진을 찍게 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중간에 생략돼서 보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맥락적으로 그것을 집어넣지 않으면 댓글 조작한 사람이라고 인식되게끔 만들어지는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이 생겨버린다는 건데 그 개연성의 앞뒤에는 김경수가 뭐가 아쉬워서가 분명히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결과물적으로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가 어떤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 처음과 끝은 맞아. 근데 중간에 그 맥락들이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드루킹을 뭐 김경수에게 소개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실제로 정치 브로커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특히 그 다단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신의 어떤 그 공적인 신뢰도를 증명하는 도구로 정치인들을 활용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면은 국무총리랑 찍은 사진, 국회의원이랑 전직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이렇게 뭐 이렇게 수십 장 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기꾼들 중에. 사실 그 드루킹 그 안에서도 다단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헐. 다단계처럼 보이면 다단계지 뭐. 드루킹이 직접 판매를 했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걸 보면 그 다단계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땡땡촌처럼? 예, 뭐 그런 것처럼. 땡땡촌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유산균 음료도 팔고 뭐 비누도 팔고 했다고 간장도 하죠. 팔고. 예, 놀라운 게 월 회비가 있었대요.
월 9만 원 정도의 강연료로 세다. 이렇게 월 9만 원 내는 그 정회원들은 이게 언제든지 무료로 강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내는 사람이 한 500~60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원 등급이 되게 촘촘하게 나눠져 있다고 그러죠. 그 다단계의 다단계 사람의 맞네.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는. 다단계 맞는데요. 해본 적 있는 것 같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에메랄드 이런 거. 예, 뭐 비누 500만 원어치 사고 막 이런 거. 비누 500만 원어치 사면은 평생 비누 살 일은 없겠네요. 그쪽 분야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 뭔가를 이렇게 자기들만의 경제 집단 이렇게 몰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꾸려가면 좋은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결말은 사기로 끝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의 것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사이비 종교 집단이 발전하는 궤적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이죠. 사이비 교주 집단이 기본적으로 한 100명 이상의 숫자가 되기 시작하면 공동구매를 시작하고 그 공동구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노동력을 일단 헌납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 수익으로 더 큰 공동구매 그리고 더 큰 전도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소비가 즉 생산이 되는 근데 그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또 헌납을 요구하고 굉장히 사소한 물건들에 대해서 필수품에 대해서 소비를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 물품을 직접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또 착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져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이루는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그 따르는 경로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드루킹이 이제 뭐 공진화라는 그 모임에서 나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슷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형태 같은 느낌. 그 사이비 종교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려는 찰나에 비슷한 그런 구조와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람이긴 해요, 진짜. 이 사이비 종교 시스템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성장을 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중간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죠.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말을 따라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똘똘 뭉쳐서. 예, 똘똘 뭉쳐서 교주로 추앙을 받기 위해서.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이 시작의 발단이 자체가 최민희 의원 등의 민주당의 디지털 소통위원회 같은 데서 고발한 사건이고 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경수가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데 저쪽의 의심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를 뭐 얼핏 들어보고 김경수 의원 스타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어떤 약한 연결고리를 빌미 삼아가지고 마구 공격해야 되는 보수 언론과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호기를 만난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그런 거잖아요. 김경수 의원이 그 대선 기간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드루킹만 만났다라는 그 그림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수백 군데 여러 네. 것들을 만났을 거예요. 하다못해 그 대선에서 김경수 의원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캠프의 대표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이 만난 대상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거 결론은 어떤 것도 드루킹에게 해주지 않았다가 핵심입니다. 이번 그 이 야당에서 난리 복대기를 치는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라 그러거든요. 그 야당이 난리를 치고 천막을 치고 빨간색 페인트를 뿌리면 뿌릴수록 김경수의 경남도지사 당선 확률은 점점점 올라가고요. 지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지명도가 올라가고요.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김경수 후보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지명도면. 그리고 이게 무난히 수습이 되고 나면 정말로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가진 경수증이라고 하죠. 잘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또? 잘생긴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왜요? 잘생겨야 돼, 일단은. 내가 말씀드리잖아. 팟캐스트에 누가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세요. 이거는 신뢰하는 거라고. 왜냐면은 예쁘다는 인식만 생기면은 컨텐츠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 근데 김경수 의원도 많이 늙었더라. 그래도 저는 잘생겨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럽네요. 잘생기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 기준엔 잘생기셨어요. 대한민국은요, 대통령이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는 인물이 잘나야 됩니다. 일단. 그 이전에 이명박 같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들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론 야당이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은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해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드루킹이 기소되고 수사를 받으면 김경수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아서 얼마를 받고 우리가 댓글 조작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하잖아. 무슨 일이 있다면. 그리고 김경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자체가 휘청할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정통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자유당은 불경을 뺏기게 생긴 게 굉장히 지금 급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정봉주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그거랑 연관이 없다. 사실은 만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긴밀한 커넥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입장에서 드루킹이 만약에 뭐 김경수 의원의 지시사항, 금전적 지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완전 망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국민 지지력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게 가장 낫고요. 숨죽여서 문재인 대통령 잘하네, 남북 통일이 금방 올 것 같네 막 하던 그런 언론들도 호시탐탐 뭔가 실수하는 게 없나고 노리는 게 언론의 속성이에요. 특히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엔 뭔가 있지 하고 하고 있는데 헛발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너무 아쉬워서 지금. 김기식 원장이 SNS에 올린 사퇴 배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일단 선관위에 대한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김기식 원장이 쓴 메시지의 대표적인 건 그거예요. 본인 자체가 저항에 의해서 사퇴하게 된 배경이라고 사실 그런 뉘앙스가 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금융개혁은 반드시 계속 추진돼야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한 메시지인 금융개혁은 추진돼야 된다는 당연한 것이고, 선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키워드를 일단 좁혀보자고요. 복잡해지니까. 땡처리 후원금, 후원금 땡처리. 예. 요 부분 있죠. 그 후원금 땡처리가 된 부분을 계속 부풀리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이 땡처리된 부분이 신고된 부분을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전수조사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실 아닙니다. 김기식 물러나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후원금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갔냐는 부분들은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선관위는 땡처리 후원금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섰냐 아니냐, 이것만 전수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기식이 급격한 논란에 휩싸였던 거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조직의 이름이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만 이렇게 유독 드러나잖아요. 선관위에서 그 플랜카드도 많이 걸고 하니까. 근데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를 어떤 걸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선관위는 굉장히 촘촘하게 일합니다. 정치자금법 관련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관련된 그 시행규칙,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 한 줄이라도 바뀌면 국회에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세미나와 교육을 열어요. 그래서 모든 의원실의 보좌관,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담당하는 보좌관들이 그 교육을 수료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교육뿐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각 개별 의원실을 방문합니다. 모든 그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3개월 동안 그 집행하고 수입이 일어났던 모든 서류들을 다 확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이상이 없고, 앞으로는 할 때 이런 지금 현재 뭐 정치자금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말고 그 3개월과 3개월 사이에 각 의원실에 정치자금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소집해서 또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작아도 6번 내지 많을 때는 8, 9번을 계속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의원실은 그게 다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의원실, 안 그러면은 아예 후원금을 안 받았던 의원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장부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형태로든 단돈 100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잔액을 어떻게 털까에 대해서 이제 보좌관들하고 의원님하고 일종의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고생한 직원들한테, 특히나 이제 승진을 생각하고 인턴으로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박봉에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 위로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든 이게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 식구들을 챙겨줄 수 있는데 왜 국고에 반납을 해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챙겨주고 싶지, 이거 국고에 반납해가지고 누구한테 쓰이는지 모르게 흩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집행 계획을 딱 가지고 선관위 직원이 방문했을 때 100% 물어본단 말이에요. 임기 끝나가는데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은 선관위 직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질문에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폭발할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 드릴게요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정식으로 그 자금 집행 계획을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괜찮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식 의원이 억울해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절차를 빠지지 않고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 당시에. 예. 그래서 선관위 그 당시에는 더 좋은 그 연구소 거기에 내규상 최대 후원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소지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답변은 들었지만 5천만 원을 후원하고 나서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불법 집행이었거나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있는 거였으면 선관위는 바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고발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때 누락된 거다. 우리 실수였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원들 몇몇이 양승태가 지명한 사람, 박근혜가 지명한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명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신했던 정부기관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선관위였잖아요. 그 선관위가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좋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정치인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 젖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야당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자기 뿌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다 괜찮아. 불법 아니야. 근데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릴 때 한 군데라도 불법이 나오면 김기식은 살퇴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남은 돈을 그런 식으로 털어넣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권 해석의 핵심은 뭐냐 하면 5천만 원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더 좋은 미래 연구소에 1,000만 원 이상을 추가 출연하기로 이 사전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이상을 사전 협의가 된 건데 1,000만 원 이상에는 당연히 5천만 원이 포함되거든요. 2천만 원도 포함되고.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내는데 김기식 원장은 5천만 원을 내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대선 즈음에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1년 정도 전에 모 인터넷 방송국을 만드는 거를 제가 좀 조언해 준 적이 있어요. 직접 가서 뭐 세트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를. 근데 거기 돈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그 친한 그룹들이 얼마씩 작출을 해서 만들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다만. 김기식이란 사람이 선거에 출마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어. 이 사람 아까워.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일단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돈을 객출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기본 세팅이. 네. 근데 김기식 의원 입장에서 후원금 쓰고 남은 게 있어. 개인이 가져도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재원이 많아지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연구소라는 게 수익 구조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거의. 그 쓰는 거는 인건비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연구소의 기본적인 목적이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하면 싱크탱크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자본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뭐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 회원되는 국회의원들이 또 얼마를 후원해 줄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부도덕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셀프로 자기가 남은 돈을 거기다 기부하고 나서 김기식 원장은 김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뭐 죽고 나서 뭐 정치 그만두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소비 같은 걸 안 하는 부부라 한 달에 300 정도 생활비면 충분히 산다. 그러니까 김기식이 연구소의 소장 역할을 하면서 월급 받고 살면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가 돈을 놓고 자기가 월급 받아갔다는데 이거를 나쁘게 이제 이미지화 시키다 보니까 뭐 이걸 뭐랄까 부도덕한 쪽으로 받아 보니까 자기가 얼마를 집어넣고 자기가 얼마를 받아갔다는데 연간 이런 비용시 같은 짓거리를 언론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새누리나 자유당 쪽에 지그 아들 인턴으로 꽂아놓고 돈 뽑아 먹었던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거는 둘째치고요. 그러면 이 자유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리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도 그래요. 뭐 셀프 후원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월급 받는 곳에 본인이 후원을 했으니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주식회사의 대표들은 다 어떡할 겁니까? 주식 투자하고 월급 받는 그 주식회사 대표들은 다 어떡할 거냐고. 대주주가 지가 회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십억대의 연봉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얼척이 없는 짓이냐면
이건 어떻게든 해서 이거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움직인 거고요. 언론이 움직인 거고 정치권이 야권이 움직인 거고요. 거기에 선관위가 간을 보고 이게 부안에 동한 거예요. 선관위는요. 중앙선관위는요. 9명 위원이 탄핵이 아니면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탄핵 외에는 파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김기식 원장이 처음에 이런 질의서를 넣었을 때 놓쳤다. 업무량이 많아서 놓쳤다. 이거 다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반 기업체라면 책임져야죠. 임원이라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 하나도 없이 자기들은 책임 없이 그래서 우린 실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법이야? 위법이야? 라고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거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는 그나마 물타기 아니라 전수조사 얘기를 꺼내고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국회 앞마당에서 천막치고 난리 뽁대기 치고 있고 자유당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요. 야당은 이게 뭐 사찰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 선관위가 전수조사 하겠다 그러면 하세요. 선관위 그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의당이나 누가 한 명이 주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3분의 1의 동의만 있으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그리고 이거 대통령하고 달라서요. 3분의 1의 발의만 있으면 되고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탄핵 발의하면 자유당은 100% 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위원 9명을 다 탄핵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하겠다면 다 탄핵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예전에 이름은 지금 까먹었습니다만 4년 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 뭐가 있었냐면 저쪽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너무 잘 모르는 초짜 국회의원인 거야. 네. 이 사람이 선관위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있으면서 선관위 문제점을 좀 따졌어요. 선관위처럼 발전하지 않는 정부기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한테 무소불위에 걸려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갑중에 갑이죠. 예. 그래서 선관위 문제를 따지고 나서 한 2달쯤 후에 탈탈탈 털려요. 지방선거 관련 공천으로. 그런 곳이 선관위예요. 사실 정치인들 김기식도 마찬가지고요. 털려면 안 털리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렇다면서요. 야수님 잘 알겠지만 후원금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고할 때 니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가 다 휘발유차인데 왜 가솔린차, 디젤차가 있어? 그거까지 물어서 따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한테 후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공기업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국회 관행상 피감기관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 후원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청탁성 후원금이다 그래가지고 선관위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당한 의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기까지 끌고 가요, 그 사건을.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후원금을 가지고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불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론도 그렇잖아요. 지금 땡처리 후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땡처리가 뭔데? 일반 물건을 팔 때 다 팔고 남아서 원가를 미치고 그냥 파는 거거든요. 나쁜 이미지를 정치 용어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땡처리 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 연구소의 소장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돈을 그런 데는 공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명백히 해제되는 거잖아요. 나는 5천만 원을 후원하고 월급으로 몇 천만 원을 받아갔다.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받아갔다. 나쁜 이미지를 만들지만 이게 연봉으로 따져보자고. 월봉으로 따져보자고. 이 관점으로 보면 김기식 의원이 가장 투명하게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 해달라고 청와대에 이제 청원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청와대에 청원 넣을 것까지도 없고 각 국회의원실이 할 수 있어요. 모든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 제출 요구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짐작하기로는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이미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서 모든 공기업들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이 동행했던 출장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국회의원실하고 그 협력해가지고 그 자료 제출 요구를 이미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분석해내고 정리해내는 일이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참여연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중적인 감정이 생겼는데 이번에 김기식 원장 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만큼 그 일을 해줄 곳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실은.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것도 좋지만 참여연대 같은 곳에 일시 후원이라도 해서 이거 빨리 전수조사 해달라고 그렇게 참여연대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예. 웃겨. 너무 불공정해. 김성태 이야기를 우리가 백날 외쳐봐야 우리 방송 애청자들만 분노하는 거지 뭐. 원래 저놈들은 저러니까라고 그냥 냅두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건 난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보에 과도한 어떤 그 순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김기식이 잘못한 게 뭔데? 아니 이게 전투하러 보내놓고 몸에 흙 한 톨 묻히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최민희 의원이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외에 나갔어. 뭐 시찰, 뭐 또는 뭐 피감기관. 근데 피감기관이 저녁 준비를 해. 식사하자고. 다 그 피감기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 혼자만 따로 가서 라면 먹을래요? 할 수 없잖아요. 에휴 씨. 네, 방송인 김일입니다. 세월호 이게 터지기 전부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세월호가 나기 전에 거의 한 2년 정도를 개그프로를 쉬고 있을 때요. 쉬고 있다가 이제 인천 논현동 제가 살 때인데 그 라디오 방송하실 때. 네, 라디오 방송이 없어졌을 때. 예. 없어지고 이 집을 이사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생뚱맞게 나 혼자 거기 살고 있는데. 마감성이 마감됐을 때. 그래서 그 근처에 또 개그맨이 또 한 명 살았었어요. 걔가 날 그 동네로 이사 오게 꼬신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낮에 되면 둘 다 이제 거의 뭐 은퇴한 개그맨들끼리 커피숍에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서 뭐 전체적인 개그 프로 서로 막 뭐 브리핑하고 연예계 전반적인 거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우차사에서 했던 코너가 이제 극가극이라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하다가 그치 거는 거예요 나한테. 형도 이거 나가. 눈 작으니까 왕눈이하고 새우눈 이런 거 하면 좋잖아. 좋은데 하면서 막 둘이 막 거기서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거기서 짜가지고 야 괜찮다. 왕눈이와 새우눈이 갖고 막 개그 막 둘이 짠 다음에 그럼 둘이 짜면 뭐해? 방송 가야 되는데 내가 2년이나 쉬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도 그 PD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안면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PD가 자주 바뀌니까. 새로운 PD가 날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김영인 씨가 있더라고. 그런 거야 하더니 제 개그맨 동기. 그러니까 동기한테 전화를 했어. 야 형이나 내가 좀 이런 거 너 일단은 앞에 칭찬요법을 써줘야 돼. 너 하는 코너 너무 재밌더라. 그렇게까지 칭찬할 정도 재밌진 않았는데 어우 야 너무 재밌더라. 나 너무 잘 보고 있다. 형 그래요. 뭐 야 거기 네가 하는 코너 중에 극가극이라고 그거 있지 않니? 그거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거 재밌는데 내가 왕눈이랑 새우눈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던져본 거야. 한 몇 년 2년 쉬었기 때문에 형 뭐 그렇게 거절하면 거절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 너무 좋은데? 그래갖고 그 친구가 형 내가 그러면 그 눈 큰 애 신인 중에서 한 명 찾아 놓을 테니까 언제 오라고 난 PD한테 다 얘기해 놓을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형이니까 도움 많이 줬죠. 그래서 가서 이제 검사하고 아이디어 짤 때도 웃긴 게 내가 막 말로 툭툭 해놨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다 짜놨어 또 대본을. 형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고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한두 마디씩 던져줬는데 이제 이게 막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눈 큰 애는 누구였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제 1대 왕눈이는 왕눈이가 3번 바뀌었어요. 1대 왕눈이가 신인이었는데 신인 애가 있었는데 이름도 좀 자기 너무 막내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검사하는 중요한 순간 왜냐면 그때 검사 때 PD가 녹화 틀지 말지를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왕눈이와 세월 중간에 흐름이 끊겨.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얘가 막 띄엄띄엄 이거 리듬 개그잖아요. 리듬이 끊기면 안 살아요. 안 사는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엇박으로 터졌어요. 이거 뭐냐면 걔가 리듬이 이상하게 띄엄띄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자신감 있게 들어오니까 거기서 뭔가 그 언밸런스에 웃었어요. 웃어갖고 이제 그 친구랑 아슬아슬했다. 너 야 큰일 날 뻔했다. 나 2년 만에 왔는데 너 나 보낼 뻔했다고 하면서 다행히 녹화를 뜨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첫 녹화 뜨고 나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새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녹화까지는 이 친구가 안 했던 것 같아요. 녹화를 안 하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바꿨어요. 갖고 지금 평택에서 슈퍼하고 있는 애 은퇴하고 쉬고 있는 야인을 딱 보니까 이제 눈 큰 애들 다 봤죠. 사진 쫙 보면서 눈 큰 애들 누구 있냐다가 이제 상철이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상철이. 갖고 평택에서 그때 슈퍼하고 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우차사 이런 거 할 건데 올라올래 했더니 좋죠 형님 하고 올라왔어. 갖고 왕눈이와 새우는 그거 있잖아요. 영상에 있는 게가 이제 상철이라는 친구가 같이 한 거예요. 그 친구랑 이제 했는데 그 친구랑 잘 하고 있었어요. 나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PD님이
상철이 이 친구가 눈은 큰데 얼굴이 좀 호감형이 아니라고 그러고 다시 내려가서 또 슈퍼로 내려갔어요. 평택으로. 하고 또 다른 왕눈으로 바뀌었어요. 하고 본의 아니게 좀 왕눈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한 5주 정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새우눈은 딱 마음에 드셨나 보다. 새우눈은 대체가 안 되죠. 대체가 안 돼. 이거는 대체가 안 돼. 이게 선글라스 깠을 때 터지는 얼굴이 몇 명 없거든요. 이거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왕눈이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짜고 이제 복귀해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한참 개그 짜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복귀해서 이제 방송 막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딱 터지면서 방송가에서도 이제 그 예능 프로가 다 멈췄어요. 한 달인가 2달인가 안 했어요. 예능 프로를. 우차사도 이제 쉬는 거죠.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다시 할 거다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나 보면서도 안타깝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하던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도 한 달 동안이란 기간 동안에 놀 수가 없으니까 또 대학로 가서 또 개그를 또 짜야 되는 거죠. 이제 끝났을 때 또 검사를 해야 되고 왜냐면 또 그럴 때 이제 길게 쉬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또 개편 느낌을 또 주고 싶어가지고 PD들이 그러니까 새 코너를 또 검사를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그래도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행사랑 모든 게 다 올수도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때는 모든 관광 상품도 다 취소됐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갑자기 이제 행사 MC로 잘 나가는 친구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뭐 행사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갑자기 막 보험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행사계에서도 한 번 개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빚이 많았던 데들 있잖아요, 업체들. 그러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돌려야 되는 팀들은 이제 몇 군데는 이제 사라진 팀들도 있고 뭐 그 정도로 이제 저희 공연이나 방송이나 이쪽에도 이제 굉장히 그만큼 그 사건이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피부로 느꼈던 이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그를 그때 막 하면서 이제 이 LTE 뉴스라는 코너를 그때 짜요. 그 기간에 그걸 짰단 말이에요. 아까도 봤단 말이에요. 옛날 거 봤는데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뭐 해경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때 해경을 없애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뭐 정책은 하면서 뭐 하는 게 있었어요. 뭐 해경이 잘못하면 해경 없애고 뭘 없애고 그리고 정부 대통령이 잘못 대통령 없애고 그걸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런 거였었어요. 요런 거 개그도 하고 그랬고 세월호 관련된 개그도 사실은 많이 넣었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다 편집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보면서 저런 것까지 해도 돼? 할 정도로까지도 했었으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LTE 뉴스 할 때 그때가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그럴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셀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갖고 소재로 우리가 그걸 풍자 개그라고는 유일하게 전체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때였잖아요. 그때가. 그래갖고 그때 그거를 막 하면서 굉장히 새날도 많이 듣고 막 하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건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이상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그러니까 사건은 날 수는 있는데 안 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건은 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구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하려고 했냐 안 구하려고 했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본 눈에는 안 구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왜 저랬지?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많이 들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세월호 이후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죠. 뉴스를요. JTBC 뉴스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JTBC 말고 나머지들은 그렇게까지 막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도를 할 때였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그 가족분들도 오히려 타 방송 오면은 막 거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JTBC 관련된 기자하고만 인터뷰하고 JTBC랑 팩트TV 같이 맞아요. 팽목항에 직접 나가서 했던 그리고 고발뉴스 그런 것들만 신뢰를 하시고 그분들도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황당한 거지. 왜냐하면 아니 헬기고 뭐고 구조하는 게 없었는데 막 구조한다고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 해도 방송에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조작이 어딨냐. 뉴스가 진리인 것처럼 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편견을 딱 깨줬던 뉴스도
믿을 수가 없구나. 뉴스도 권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또 대기업의 요구에 의해서든 내보낼 거 안 내보내고 안 내보낼 거 내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그 습관이 무서운 게 저는 지금도 뉴스는 이제 JTBC 걸 많이 봐요. 예, 이제 우차사 안 하니까 이제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SBS 뉴스랑 같이 봅니다 그랬는데 같은 시간에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또 거기서 이제 느낀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손석희 앵커가 사람들이 진행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딱 느꼈냐면 그때 배 선장님이었거든요. 배 선장님하고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배 선장님이 되게 막 조리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배에 관련된 용어 나오고 두서없이 얘기하거든요. 어떤 배? 세월호 말고? 세월호 말고 이제 고깃배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뭐 GPS랑 뭐 배 관련된 용어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걸 막 얘기하는데 말투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또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장님은 자기가 늘 쓰는 용어로 했겠지만 또 방송이 처음이니까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정신이 없는데 손석희 앵커가 딱 그걸 정리를 해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진행자는 저걸 잘해야 되는구나.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의 가장 큰 요소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뭔지를 찝어주는 거.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손석희 그 앵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쉬운 이야기도 어렵게 맞아.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 뺑글뺑글 돌려가면서 못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진리는 간단한 건데 거짓말을 하려다 보면 막 돌리고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격차를 두는데 어쨌든 그거가 제가 뉴스를 바꿨다라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광화문에 제가 가끔 가요. 걸어서 이제 교보문고 가려고 딱 걸어가면 세월호 아이들의 이렇게 추모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광화문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느낀 건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자리를 해줬을까? 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다시 또 무슨 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민감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저 자리를 분명히 다른 시장님이거나 그랬었으면 왜냐 초반에 굉장히 그게 반대도 초반에는 막 걱정하고 막 위로하고 그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그만해라 지겹다. 뭘 해결돼야지 지겹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그 자리를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거기서 되게 높게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거기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죠? 거기를 이제 시장 하고 있을 때니까 그 자리를 빼주는 것도 사실은 물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사실 눈치 볼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서 빼줬고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또 아이들 얼굴을 딱 보니까 또 느낌이 이게 또 TV로 볼 때랑 다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새날 방송 들으면서도 뭐 리본 공작소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들 얼굴을 싹 보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단식할 때였거든요. 맞아. 네, 그럴 때서 왜냐면 그 전까지 내가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신 분인 것도 알고 그다음에 바른 말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단식하는 장난처럼 와도 한번 보러도 오시고 뭐 인사를 하고 오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막 인터뷰할 때는 막 응원도 많이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가볍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한번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 단식 며칠째까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이제 진짜 그 얼굴 원래 약간 통통하고 보름달처럼 생기셨잖아요. 원래 근데 볼이 쏙 들어가고 피부도 좀 까무잡잡해지시고 그 눈도 이렇게 탁 이게 살이 빠지니까 눈이 쏙 들어가시고 와 그래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보는데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저 안녕하세요 팬이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 마포 살거든요. 했더니 마포구 쪽이니까 마포. 내가 근데 저희는 마포구도 두 군데거든요. 제가 쪽은 저는 다른 쪽이에요. 여기도 뭐 달라서 또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올려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알릴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이게 올리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눈치 보였죠.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의원님은 얼굴이 이제 힘든 얼굴인데 내가 너무 밝은 얼굴인 거야. 이거 올릴 수가 없겠다.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이게 힘들어하시는 분을 그래서 내가 올리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네, 올리지 않고 그냥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가 또 있었고 저는 이제 또 이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정말 이게 크게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국회의원은 똑똑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도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대단해 그렇죠. 보이는 거죠. 목사님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다 이분들은 다 그게 직업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의 나이가 됐고 젊은 정치 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이로 생각해 봤을 때 완전한 성인이란 사람은 성인군자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착한 애들 있고 나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남의 돈 떼어먹는 애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내가 포지션이 올라가면 액수가 세지는 거예요. 어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단체 자체에서도 훌륭한 사람만 모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깨버렸어. 완전히 깨버렸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확인 사살이 됐던 게 거기였었어요. 이제 그 세월호 가족분들 앞에서 막말하는 거. 야,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만약에 자기네가 정말 이거를 뭐 덮고 싶고 하더라도 앞에서는 존중하다가 뒤에 가서 그냥 도움을 안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대놓고 앞에서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웬만한 멘탈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이거는 멘탈이 아니죠.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와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더 악랄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거의 범죄자 수준 이상의 위험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그 가족들 허위 기사도 막 많이 돌아다녔죠. 그렇죠. 무슨 뭐 대학교 특혜로 입학을 하냐는 등 뭐 몇 억을 받았나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악질적인 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야, 난 어떻게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언론, 정치인 뭐 이런 여러 거에 대해서도 이권이든 뭔가 이권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거를 그냥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던가. 뭐 요구가 있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나 누굴 볼 때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다. 그거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어 과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저 정도 위치면은 아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편한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고 잘 나가고 그러면 굳이 인권 변호사 안 해도 되고 돈 버는 것만 파고 그냥 가족들 잘 살아도 되는데 굳이 돈도 안 되는 인권 변호사 가고 고생하고 빵해 가고 저렇게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존중을 한단 말이야.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근데 그냥 뭐 잘 되는 라인 타고 가갖고 잘 되는 건 누구나 90% 이상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네. 그래서 저는 과거를 본단 말이에요. 과거를. 저 사람이 내가 못했던 일을 나의 멘탈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들도 거의 이제 그런 분들, 과거에 뭔가 그래도 희생했던 분들 있잖아요.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강해졌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바뀐 거는 그거죠. 이제 그 노란색 리본의 의미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징이 된 거잖아요. 저것만 보면 아이들 생각이 나고 그 부모님들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왜 나라는 못 도와줬나? 왜 도대체 아직까지도 왜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이 리본의 느낌을 완전히 바꿔줬던 그런 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은 수명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저도 뭐 마치 100년을 살 사람처럼 지금 힘들더라도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진짜 살았다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반반.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참았다 나중에 먹어야지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씩 걸쳐놨어요. 반씩. 이제는 지금은 정말 너무 먹고 싶으면 한번 사 먹고 그렇다고 팡팡 과소비하는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즐길 것도 즐겨가면서 정말 또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대비도 하면서 그러니까 두 개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면서 나도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재미가 너무 없었거든요.
예, 잘 알아요. 예. 잘 아시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 오히려 나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조차 못 가졌다라는 거에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다시 한번 꿈꾸고 살아있다라는 거에 이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